네, 혹시 골다공증 약 드시고 계시거나 주사 맞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치과 치료 전에 무슨 약을 얼마 간격으로 또 얼마나 오래 복용하셨는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약 이름 모르시면 처방전을,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치과에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김종효 원장의 치과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 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치과 치료 관련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골다공증은 골 밀도가 감소되고 또 뼈 구조의 손상으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이고요. 특히 고령 여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자, 원인으로는 칼슘의 흡수 장애,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폐경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골 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골 감소증 또는 골 다공증 등으로 진단이 됩니다. 자, 골다공증 약 중에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카드 뉴스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 골다공증 약 복약해도 될까? 하는 제목이고요. 여기 아래 보니까 서울 덴치과 정규범 원장 블로그 내 발췌라고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임플란트나 치아 발치할 때 골다공증 약을 복약해도 되나요? 하고 묻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먼저 1번 수술 후에 주변의 잇몸뼈 및 턱뼈가 회복되지 않고 점점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는다는 표현이 좀 무섭기는 한데 턱뼈에 괴사가 발생합니다. 급격하게 뼈가 흡수가 되면서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발치 후에 잇몸 연조직이 재생되지 않아서 뼈가 그대로 바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뺀 자리가 아물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깥에 노출된 잇몸뼈 주위로 고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에게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서 감염이 되고 고름이 나오고 또 치료받은 주변 뼈가 괴사가 돼서 광범위하게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뼈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럼 모든 골다공증 약을 중단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나옵니다. 골다공증 약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을 가진 약물이 대표적인 부작용의 원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골다공증에 쓰는 약으로는 골 흡수 억제제 또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고요.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 중에 이온요법이라고 부르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복합체 혹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에스트로겐 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같은 호르몬 제제들이 있습니다. 자, 턱뼈에 괴사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이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름이 어려운데요. 상품명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다공증 약 부작용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투약 기간이 4년 이하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 약 단독 투약 시,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만 드시는 경우에 부작용 발생 확률은 0.01%에서 0.04%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 보시면 4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한 환자,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종양 억제 목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제제를 투여한 환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등을 동시에 투여한 환자,
그 다음에 당뇨 환자, 그 다음에 먹는 약이 아닌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를 맞는 환자에서 부작용이 더 걱정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주사제 중에서도 로모소주맘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돌 형성 촉진제 같은 것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위 식도 자극이 심한 약물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약 드실 때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약 먹은 다음에 바로 눕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다면 비스포스포네이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실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사용되는 주사제의 경우는 3개월에 한 번만 사용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자, 상품명으로는 다이놀, 하노린, 포사맥스, 본비바, 악토넬, 맥스바빌, 그리고 뭐 포사맥스 플러스, 라세넥스 플러스, 본비바 플러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처방 받고 있는지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약들, 비스포스포네이트들을 오래 드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수개월 이상 이런 약을 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척추나 대퇴골 같은 곳에 골절이 만약에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치과 치료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자, 골다공증 진단받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하고 이 약을 치과 치료 때문에 끊을 수 있는지 혹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대체하는 다른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의논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치과 치료를 뭐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2장 남았는데요. 마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약 이외에도 발치, 임플란트 수술 시 확인해야 될 내용으로 당뇨, 고혈압, 뇌경색, 심장 수술 환자 같은 경우들이 있다고 나오고요. 마지막 장으로 전신질환으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지만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치과 치료 전에 드시는 약과 질병 사항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개 어떤 치과든 처음 가시면 전신병력 그리고 드시는 약 이렇게 이제 써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치과를 오래 다니시다가 보면 그 사이에 새롭게 진단받고 또 약을 드시게 되는 거를 말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골다공증을 포함해서 전신질환으로 드시는 약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또 새롭게 진단받아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다면 꼭 치과에 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대한치과의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